육당 최남선의 국민 조선 역사에는 우리의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다. 이정기. 최남선은 그를 중국 내 광대한 지역을 총괄했던 고구려 유민이라고 일러준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후손. 이정기는 어떻게 중국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1200년 전 중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정기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상당히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이정기는 732년 중국에서 출생해 781년 사망한,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의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인물이 중국의 기록에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또 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기, 문헌통고. 이 기록들은 모두 8세기 때 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이 당나라 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는 이정기란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당서 열전편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고려인야 평로지청 절도사 공 12호주. 이정기는 고구려 사람이었다. 평로지청의 절도사로 15개의 주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통감에 있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 문무리 불공 공부. 이정기는 관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내지 않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정기는 고구려 사람으로서 이 당나라 때 지방관리인 절도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도사라면은 지금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당나라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관리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지방관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구려 사람인 이정기가 중국 대륙 속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인가요? 자,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서 과연 이정기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정기 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던 중국 청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청주시. 8세기 지청군의 거점 도시였던 청주는 당나라에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 청주에서 이정기의 행적을 찾을 수 있을까? 청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주박물관. 중국 내에서 유물이 많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당나라대의 유물을 전시해둔 곳에서 어렵지 않게 이정기란 이름을 발견했다. 이곳에 기록된 이정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고구려 사람으로 산동성 일대를 다스렸고 그의 통치로 백성들은 편안하고 나라는 번성했다.
바로 당나라 때 청주의 대표 인물은 이정기였던 것이다. 特别是隋唐以后，经过长时间的和平时期，到李正基的时期，青州地方经济相当繁荣，非常发达。这样，也可以说李正基他在这统治期间是青州最好的时期吧。 그렇다면 당시 이정기의 행적을 알려줄 유적은 없는 것일까? 현재 청주시 박물관이 있는 자리가 예전 청주성 자리다. 지금도 박물관 주변엔 옛 성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성벽의 바깥쪽은 벽돌로 쌓아 올렸다. 이건 명나라 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벽돌만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벽 안쪽으로 토성의 흔적을 발견했다. 古青州城城墙外边贴的砖，这是明朝贴的砖，而里边土城墙是唐朝以后修建起来的，所以是李正基在的时候修的城墙。 후대 사람들이 성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벽돌을 사용했지만 당나라 땐 토성이었다. 이 성의 주변엔 적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해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성은 이정기의 성일까? 성의 흔적은 청주시 박물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외곽 지역에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박물관에서 여기까지는 성벽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성벽의 맨 윗부분은 말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외곽 성터 주변 밭이 있는 자리는 예전에 강이 흘렀다고 한다. 해자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현재 남은 유적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옛 청주성은 주변에 해자가 있는 토성으로 그 길이가 최소한 13km나 됐다. 성의 높이는 대략 20m, 가장 윗부분의 넓이는 6m. 웬만한 공격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성이었다. 지금도 성벽 주변에선 많은 기와 파편들이 발견된다. 여러 대에 걸쳐 청주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와들이다. 취재팀은 여기에서 당나라 때의 기와편을 발견했다. 새의 깃털 모양이 새겨진 이 기와편은 청주성이 당나라 때 세워졌음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皇帝用的是龙，一般的有鱼或者鸟，而这是个鸟的羽毛的残件，所以这是绝对唐朝时期遗物，是李正基时代的遗物。 당나라 때 세워진 이 고성을 이정기 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전 청주 박물관장인 샤밍차이 씨는 역사상 청주시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바로 이정기 시대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의 주인은 이정기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청주 시지의 기록이다. 청주 시지는 이정기의 군사는 10만 명에 달했고 주위 번진들이 그를 몹시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它是所有全国藩镇最大的藩镇，也是军事力量最强盛的一个藩镇。它最强的时候占了15个州，全军10万人，而且作战能力非常强。它这个藩镇北边和承德和魏博作战，南边和徐州以南的江淮部队作战，它是当时号称是唐朝第一大镇。 당시 청주를 거점으로 한 이정기의 지청군 면적은 산동성과 안휘성, 강수성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일신라보다도 넓었다. 인구수 또한 540만 명에 달해 통일신라보다 많았다. 당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때 이정기의 공식 직위는 평로치청 절도사. 그러나 기록은 그가 관직과 군대, 세금과 형벌을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한다. 당 조정에서조차 그를 막을 수 없어 벼슬만 높여주었다는 것이다. 是一个独立的王国，因为他经常用这种不同的政治手段吧，向唐朝朝廷进行施加压力。唐朝朝廷也不，他那个时期是比较混乱时期，无暇东顾这边，所以就给他封官加爵，经常那个，实际上他们成了一个独立王国吧，有自己法律。 이정기 왕국은 자치 통감에도 언급돼 있다. 비록 그의 신부는 당나라의 지방 관리였지만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하나의 국가와 다름없었다. 이정기는 한 국가의 통치자였던 것이다. 세금이 적고 법령이 안정됐던 8세기 청주. 이정기란 강력한 통치자의 보호 아래 관직과 형벌까지 공평하게 집행되던 그때 청주는 역사상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이정기의 관할 지역은 주변 15개 지역에 달합니다. 이 북쪽으로는 등주와 체주까지, 또 이 서쪽으로는 이 황하 유역의 북주, 그리고 이 운하를 통해서 중국 전역과 연결이 되는 교통의 요충지인 이 서주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영토가 넓기도 하지만은 이 산동성은 당나라 때 물산이 가장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기는 당나라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이정기는 이 당나라 조정의 지방 관리인 절도사였지만 이 많은 영토는 이 당의 조정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정기 군대가 싸워서 확보한 그런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정기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정기가 절도사가 된 것이 765년,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668년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 출신인 거죠. 이미 100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정기 일대기를 자세히 기록한 구당서에 따르면 이정기는 고구려인이며 평로, 즉 지금의 중국 조양시 부근에서 태어났다. 조양시는 중국 동북 지역의 중심 도시로 영주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기록을 검토해보면 이정기가 태어난 것은 732년. 당시는 당나라 현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다. 그렇다면 고구려인 이정기는 어떻게 이곳 조양에서 태어났던 것일까? (668년) 당나라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대제국 고구려는 패망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재건을 두려워한 당나라는 2만 8천호에 달하는 고구려인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한다. 고구려 유민들은 장안으로, 운주로 혹은 발해로 흩어졌다. 그때 중국으로 끌려온 유민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주, 지금의 조양이었다. 东北地区的少数民族，包括契丹族、西族、漠河族，还有高句丽族，都在这个瀛州这个
城内和这个鄞州这个周围地区，这个错居杂处。 조양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 가문에서 태어난 이정기는 군인의 길을 걷는다. 768년 그는 사촌형을 절도사로 옹립하는 일을 주도한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고구려 유민 출신이 당나라 군대 안에서 어떻게 이처럼 세력을 키워갈 수 있었을까? 因为唐朝招兵和其他的我们历史朝代不一样，他喜欢招少数民族的这个人来当士兵和军官，因此他用高丽人、用漠河人、用契丹人、用西人，大量把他引为自己的士兵。实际上，唐朝的军队的汉族士兵最多占不到2/3，1/3，像平陆军吧，1/3是高丽人。 당시 영주, 즉 조양은 당나라 동북 지역의 군사 요충지였다. 42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탑은 중국 왕조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게 해준다. 8세기 당나라 최대의 반란을 일으킨 안록산도 바로 이곳 조양을 본거지로 활동했다. 안록산은 이곳의 절도사가 된 뒤 그 세력을 키워 755년 대대적인 당나라 공격에 나선다. 그때 이정기의 나이 23세, 당나라 평로군의 군인이었다. 这个是安禄山，这个刺史安禄山是。安禄山，咱们这个地方在隋代，在那个唐代的时候叫瀛州，然后安禄山是这个地方的刺史。刺史。对，他在这个时候啊，也对这个宫殿进行维修过。 안록산도 그 당나라로 본다면 이민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정기도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이민족 출신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당나라에서 장군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게 안록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정기는 안록산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당나라 명령을 받고 그 과정에서 또 부상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죠. 당 조정으로부터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평로군의 군사 2만 명은 이정기의 지휘 아래 바레만을 건너 등주로 향한다. 그때 그의 군사 중 대부분은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다. 이정기의 군대는 산동성 일대에서 안록산의 군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나간다. 그러나 그 무렵 당 조정은 안록산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변방각지에서 군대를 모집한다. 그때 합류한 진압군 중에 가장 뛰어난 군대가 회흘, 위그루족이었다. 이 회흘은 이정기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여러 민족들이 모인 당나라의 진압부대 내에서 이정기는 기강을 흩뜨러뜨리는 회흘과 대련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용맹하다는 회흘도 이정기를 이기지 못했다. 이정기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정기라고 하는 인물을 중국의 병사들, 더 나아가서 절도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정기가 그 회홀의 병사를 꺾음으로써 그 후에는 회홀의 병사들이 오만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정기가 회홀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진압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장악한 이정기는 드디어 절도사의 자리에 오른다.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 그러나 이정기는 스스로 절도사가 된 것이다. 고구려 유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북적을 거점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던 이정기는 765년 평로치청 절도사란 이름으로 중국 역사에 등장한다. 이것은 중국 대륙 속의 고구려 왕국, 이정기 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당시 절도사는 한 지역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던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형식으론 당의 황제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황제와도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기가 이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장악하게 되자 당 현종은 이런 절도사 자리를 2개나 내립니다. 물론 당 황제의 신하임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정기에게는 많은 관직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정기에게 내려졌던 그런 자규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도사 말고도 해운합 신라 발해 양번사 이런 관직도 추가가 되고 요양군왕이라는 자규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운합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관직입니다. 해운합 신라 발해 양번사. 자, 이것은 당의 조정이 바다로부터 이루어지는 신라와 발해와의 외교 업무를 모두 이정기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 직책을 통해서 이정기는 자신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도시 등주. 중국으로 가는 국가 간 공식 사신단은 물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등주다. 이정기가 이 등주 일대를 장악한 것은 765년. 그것은 곧 중국의 외교 업무와 무역을 장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20여 년간 기록에 따르면 발해와 신라의 사신단이 활발하게 중국을 오고 갔다. 1년에 2~3차례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무를 모두 이정기가 관장한 것이다.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통로를 갖다 압이라고 하는 것은 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의 그 교통로를 갖다 다 관장하고, 바꿔 이야기한다면 발해 신라 사신은 반드시 이정기를 경유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국가 간의 공식 외교가 활발해지자 일반인들의 왕래 또한 크게 늘었다. 등주 주변 각 도시에는 신라인들의 마을이 생겨날 정도였다. 이정기가 다스리고 난 뒤 20년 후에 이곳을 여행한 일본 승려 엔닌이 그 신라인 마을의 존재를 말해준다. 더욱이 이정기 영토 안에선 당시 귀하기로 소문난 발해의 명마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거래됐다. 외교 업무를 맡았던 이정기가 이를 통해 대외 무역까지 장악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 발해 관계 교역에 있어서 발해의 사신, 그 볼모죠. 인지를 갖다 당나라에 갖다 두었던 게 이정기가 있기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정기가 있고 나서는 한 번인가, 제 기억이 좀 정확지 않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이정기가 발해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정기는 발해와의 그 교역에서 많은 그 경제적인 이윤을 누렸던 것이 기록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해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얻는데도 이정기가 한 몫을 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 세력은 이제 중국 대륙을 벗어나 발해와 신라, 일본에까지 이르렀다. 8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심은 이정기였던 것이다. 이정기 왕국은 국제교역뿐 아니라 자체 생산력으로도 큰 부를 획득했다. 이정기가 다스리던 산동성 일대는 곡물 생산량이 당나라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내 가장 비옥한 영토였다. 더욱이 중국 동쪽 해안가를 따라 거대한 염전이 조성돼 있었다. 이 염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는 중국 내 최대 규모다. 당시 소금은 황금에 비유될 정도로 귀한 특산물이었다. 따라서 당나라 전체 소금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정기는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가게 된다.
이정기 왕국의 생산력은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다. 밀주, 치주에선 소금이 생산되고 해주와 연주, 기주 등지엔 철과 동이 풍부했다. 이곳의 생산량에 따라 당나라 전체의 물자 공급이 좌지우지될 정도였다. 치주, 복주 등에선 당나라 전체 생산량의 30%가 넘는 비단이 생산됐다. 당나라의 주요 물산을 이정기가 장악해버린 것이다. 因为山东半岛历来是中国的主要经济来源之一吧。这里山清水秀，水产物产相当丰富。从历朝经济基础的相当雄厚，有这雄厚的经济基础以后，它才能够和王朝或中央政权来进行对抗。 그런데 779년부터 이정기가 관장하던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먼저 신라의 공식 사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35년 동안 총 7번 왕래했다면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됐음을 의미한다. 양국 간에 특별한 마찰이 없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이건 분명 이정기가 당의 외교 관계를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정기가 서서히 당 조정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당의 외교 업무를 장악하면서 거대한 경제력을 확보해가던 이정기는 그러나 779년부터 조금씩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신의 거점을 청주에서 운주로 옮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자, 이 운주는 이 황하강 유역에 있는 도시로 이 당나라 수도인 장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수도를 옮길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정기가 이렇게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때는 이정기가 이 내륙에 있는 5개의 주를 추가로 점령을 하고 명실공히 중국 내에서는 황제 다음가는 최대 세력으로 부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강력한 군대, 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세력이 이 수도 가까이로 접근해 들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나라로서는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정기 왕국의 제2의 수도 운주. 그 위치를 놓고 볼 때 운주는 지금의 동평현 부근이다. 취재팀은 동평현에서 이정기의 운주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동평현은 황하강을 끼고 있는 중국 내륙의 도시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에선 이의 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你以前听说过这个唐朝的古城在东平县吗？闹不清啊，我也新来的，闹不清。你是新来的哈？搞不清楚，没听说过。没听说过。哎，在这儿呢，在这儿呢。这个喝一口。 이번엔 도심 바깥쪽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정기가 쌓았다는 두 번째 성 운주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成立啊，关西看着北校，我就行，对你看着我啊，我跟您说话了。关西北校都是成立。最早的那个县城就是那儿，老城，老县城在那儿。老城离这15里地啊，15里地。哎，那老县城的位置现在是什么呢？啊，现在是什么位置啊？现在是浸了，那现在是水淹了的是吧？哎，都城里西边的都是湖。 거리에서 만난 노인은 동평현의 옛 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의 말에 따라 10여 분을 더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听不见。 那我闹不了，我不识字，我知道是清河县。这是一个清河县，哎，对对，县城在这儿。据说是有个县城的，没有了现在。县城在水底下了。对对对。
县城在水里了上水底下了。据说是天大地看地震的时候船。 이 마을 사람들은 예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성이 파괴됐고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러면 전혀 성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마을 앞에 펼쳐진 거대한 호수 동평호.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준 곳이 바로 여기다. 이 호수 속에 옛 운주성이 가라앉았다는 것이다.具体我都不得很清楚，反正这是附近。我们说那地壳是地震是塌下去了是吧？ 취재팀은 혹시라도 호수 부근에 남은 유적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호수인 동평호는 현재 동평현에서 관광지로 개발 중이었다. 호수 가운데 떠있는 섬 하나를 발견했다. 호수가 생기기 전 저 섬은 육지였을 것이다. 옛 운주성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말에 마을 주민들은 한 공사 현장으로 취재팀을 안내했다. 섬에서는 오래된 절터를 발굴해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주민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공사 도중 수습한 마을의 옛 유적들이었다. 깨어진 비석 조각들을 살펴봤다. 이것은 명나라 때 유적이다. 섬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대부분 명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기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유적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 부근엔 운주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정기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때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취재팀은 마을 들판에서 당나라대의 문양이 새겨진 벽돌을 찾아냈다. 이정기 시대의 흔적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정기의 두 번째 성 운주성의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779년 청주를 거점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그는 왜 이 황하강변으로 수도를 옮겼을까? 그가 이곳에서 하려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유적을 찾을 수 없었던 취재팀은 동평현 문물관리소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우선 운주성이 왜 호수 속에 가라앉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부터 점검했다. 동평 주지에 따르면 운주성이 호수 속에 가라앉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일이었다. 갑작스런 황하의 범람이 그 이유였다. 황하 유역의 도시들은 이렇듯 항상 범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이정기는 왜 이곳을 선택했던 것일까? 이정기 영토 안에서 보면 운주는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당나라 수도와는 아주 가까워진다. 이정기의 목표는 당나라 수도였던 것이다. 운주로 갔던 것은 바로 낙양과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불과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정기가 그 국가 더 나아가서 황제를 꿈꾸면서 당나라에 대항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록은 구당서 이보신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보신과 정기는 이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보신과 이정기는 두 황제였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정기가 낙양 가까운 운주성으로 자기의 치소를 옮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주로 성을 옮기자 이에 당황한 당조정은 변주에 성을 쌓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이정기의 군대는 제음 일대에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단행한다.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이정기의 10만 대군은 속속 제음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정기는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리인 절도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이정기는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당나라와 이정기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그 무렵 전쟁에 도화선유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정기는 성덕 절도사 임명 과정에 개입해 이 보신의 아들 이유학을 임명하라고 요구한다.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고구려를 패망시켰던 당나라와 고구려의 후손이 세운 나라 이정기 왕국. 그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이정기와 당나라와의 결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렵 이정기는 이 당나라의 절도사 임명에도 관여할 정도로 당당히 이 당나라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 당 황제의 권위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을 느꼈음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정기와 당나라와의 한판 대결. 과연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정기는 이곳 이 제음 일대에 이 부대를 주둔시켰고 당나라는 이곳 변주에 성을 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 이 변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전투의 승패는 바로 이 강의 운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정기와의 결전이 다가왔음을 감지한 당 조정은 군사들에게 하나의 지령을 내린다. 용교와 와구를 지켜라. 당나라가 결코 이정기에게 내줄 수 없었던 곳 용교와 와구. 당나라는 왜 그곳을 지목했던 것일까? 당시 이정기의 중심 활동 무대는 운주와 조주. 하지만 용교와 와구는 그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당나라 때 용교로 불리던 곳은 지금의 숙주시 부근이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숙주는 남부의 식량과 물산이 집결하던 도시다. 숙주시 사람들은 그때 불리던 이름 용교를 지금도 많이 기억한다. 거리 곳곳에서 용교란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나라 때 용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당대 최고의 시인 백거이를 기리는 낙천원. 백거이는 이정기가 활동하던 무렵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때 백거이가 그린 용교 벼럽도 속에 당시 모습이 담겨 있다. 시내 한복판으로 강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 있다. 배들이 연이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강은 상당히 크고 수심도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운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교는 이 강으로 인해 번성했던 도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강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숙주시 문물관리소 관계자는 바로 이곳을 지목했다. 이곳이 바로 용교다리가 있던 곳으로
남송 시대부터 수백 년에 걸친 토사의 유입으로 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这条街呢叫中山街，整个这个街啊就在这个河堤上，在这个河堤上。因为过去呢，这个地方形成集镇的时候呢，就在河堤的两边盖房子，街中间呢就成街道了，是这样形成的。 바로 이 자리에 1200년 전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엔 운하가 건설돼 장안까지 식량과 물자가 이동했다. 那就是因为大运河的开通之后，这个起到了南北调兵啊，运兵运粮，南粮北调。这个军事上呢，中央政权可以控制南面，在这里设重兵把守，可以控制南面啊。所以这个在隋朝到唐朝啊，这个时候啊，这个条河在政治上、经济上、军事上。 都具有非常重要的历史地位。 용교의 운하를 지키는 일은 곧 운하를 통해 들어오는 남부의 거대한 식량과 물산을 지키는 일이다. 당나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용교의 운하를 장악하라. 이정기와 당, 양측 군사들에겐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제윤벌판에 주둔해 있던 이정기의 군대는 강을 따라 남하해 먼저 서주의 운하를 공격했다. 서주 또한 장안에 식량 수송선이 오가는 운하가 있는 지역이다. 빠르게 서주를 장악한 이정기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 용교 부근에 집결에 들어갔다. 용교를 손에 넣으려는 이정기와 이를 수비하는 당나라 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한 쪽은 이정기였다. 장안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물길, 즉 서주와 용교의 운하를 이정기가 점령하자 당나라 수도 장안과 낙양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식량과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 경제 대공황 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물가는 뛰었고 당나라는 식량을 구하려는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당나라 최대의 위기였다. 唐朝这条运河号称生命线，叫东南生命线，因为唐朝的时候呢，北部呢，物产呢相对来说薄弱于南方，主要庞大的军队开支、政府开支是靠江淮一带的物产来运输的。通过这条运河，从杭州、苏州一直通过徐州城下，到达洛阳，然后从洛阳再用陆路运到长安。这是唐朝的一个生命线，这个生命线对唐朝政府的存在事关重大。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이 난 듯했다. 운하를 손에 넣은 이정기에겐 대대적인 장안 공격만이 남았을 뿐이다. 고구려 유민 출신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막바지 전투가 한창이던 781년 여름,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이정기가 갑작스런 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병명은 악성종양. 평로치청 절도사로 중국 대륙의 모습을 나타낸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이정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전세는 역전됐다. 용교의 운하는 당나라 손에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 해인 782년 이정기의 아들 이납이 이끄는 군대는 용교 와구를 재탈환했고 운하는 이정기 왕국의 손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국을 통치하게 된 이납은 전쟁을 마감한 뒤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中央政府相对抗、相抗衡，他制定自己的法律，制定自己的税收政策，有自己的一套
像小帝国、小割据势力国家似的那么套政权机构吧。尽管这样，他因为他的政策减轻赋税、减少牢狱，而给大家一个安定和平的环境。 중국 안에 세워진 고구려 나라. 이 납에 대이르러 더욱 강성해진 이정기 왕국과 당나라 사이엔 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전투가 남아 있었다. 비록 이정기는 죽었지만 당나라 덕정과의 전투가 끝난 뒤 이정기의 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지속됩니다. 이정기의 아들 이납이 나라 이름을 제라고 선포하며 왕위에 올랐고 그 자리는 이정기의 손자 이사고와 이사도로 세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정기 나라의 모습입니다. 중국 내 이 물산이 풍부한 이 경제의 핵심 지역은 모두 손에 넣었고 또 운하를 장악함으로써 이 중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바다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 그리고 멀리 일본까지 외교와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 이정기의 나라는 8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력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19년 당헌종의 대대적인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정기의 나라는 5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당나라는 군인만 1200명을 몰살시킬 정도로 잔인한 보복 조치를 취했고 주민들은 모두 여러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켰습니다. 한반도 출신 유민들의 집단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정기에 관한 역사 기록은 여기까지의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정기의 나라는 이대로 여기서 끝이 난 걸까요? 운하를 통해 중국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 서주. 당나라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만큼 서주의 박물관엔 당대 유물이 보관, 전시돼 있다. 유물들 중 대부분은 당의 강성한 힘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한때 이곳 운하를 점령하고 서주를 통치했던 이정기 왕국의 자취는 남아있지 않다. 취재팀은 서주에 전해지는 역사 기록들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이 지역의 옛 기록 중에서 서주 박물관장의 도움을 받아 819년 이정기 왕국이 패망할 당시의 기록들을 검토했다. 그런데 그 기록들 속에서 뜻밖에도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장보고였다. 장보고의 이름이 이 서주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당시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이정기를 토벌하던 당나라 연합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那么就是我们现在只能是什么呢？就说这个可以这个肯定的说，张保高在武林军期间，那么参加过评判活动。那么这个评判呢，有的时候呢是评判的这个李师道，也有是评判的其他的这个就是藩镇的这个这么一个军队的这么一个情况。所以说呢，就说张保高呢，就是说肯定是参加评判了，但是说能不就是说还不能肯定，就是一定他参加，就是说哪一次或者哪几次评判，这个就没有准确的记载，就是那个。 그렇다면 이정기 왕국과 장보고는 어떤 관계였을까? 현재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이정기 왕국이 패망한 직후부터 10년간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그가 다시 역사 속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828년 청해진에서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최대 국제무역 조직을 이끌었던 그는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군대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 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그러한 그 군대에 있을 때 익혀놓은 지리적 지식, 혹은 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런 기착해 있었던 이미 신라 사람이라든가 혹은 고구려 유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동향, 또 이 군대에 있으면서 얻었던 많은 정보, 막 이런 것으로 해서 역시 장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장사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즉 외교적인 중국과의 이런 관계, 이러한 기반까지도 잡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가능케 했던 것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당 신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 신라인들은 이미 7세기 이전부터 당나라에 들어와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 모여 살았다. 때론 배고픔에, 때론 신라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이기지 못하고 당나라행 배를 탔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운하 주변에 모여 살게 되면서 장보고 무역의 핵심 조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당시 장보고 선단의 도움으로 중국 여행을 했던 엔닌 일기에 따르면 밀주에 신라인 마을이 있었다. 등주에도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다고 전한다. 밀주와 등주라면 그건 바로 이정기의 영토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나라 때 신라인 마을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많은 지역이 이정기 영토 안에 속한다. 이정기 왕국엔 신라인들도 대거 살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한 세력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그러한 신라방도 오랜 그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이루어진 하나의 방, 즉 거주지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사도의 번진이 멸망되어지는 게 819년이고 그 엔닝 기록이 83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9년, 한 20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그러한 평로 취청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운하를 통한 그러한 이 신라 사람들의 거주지, 이것은 역시 이정기 집단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이 장보고 무역 세력과도 물론 관계가 있고, 막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정기 왕국이 패망하고 난 뒤 중국 동해안 산동성 일대의 한반도 출신 유민들은 장보고의 이름 아래 다시 뭉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다시금 중국 내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정기 일가가 만든 중국 내 55년의 역사는 바로 고구려 역사의 연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깨끗한 통치,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나라와 대항하며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어떤 민족, 어떤 세력보다도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정기 나라에 대한 평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정기와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은 나라가 끝난 뒤에도 이 중국 내 한반도 출신 유민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힘을 모았을 때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동아시아 국제무역도 이런 바탕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1200년 전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이정기. 그는 패망했던 나라의 이름을 150년간이나 연장시킨 마지막 고구려인이었습니다.